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기도 하고 황당한 일이기도 해서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런 채널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또 과거의 일을 떠올리니 흥분한 상태이기도 해서 두서없이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기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굴곡이자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 쪽으로 장애가 있었고 꾸준히 치료와 훈련을 통해 말은 어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큼 굴러가고 있었던 덕에 그 비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태어났을 때부터 인지하고 언어치료와 행동치료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어치료와 행동치료가 꽤 많은 센터에서 운영 중이기도 하고 예약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치료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생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들리진 않지만 입모양을 보고도 대략적인 대화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동생과 함께 수화를 배웠고 집에서는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 와우 수술이라 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기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동생은 세포 자체의 문제라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해외로도 국내로도 알아봤지만 수술이 불가하다 하여 가족들은 수화를 하거나 입모양을 크게 벌리며 동생이 알아볼 수 있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애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파먹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서로를 잘 보살피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항상 혼내며 동생을 보살폈고요. 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매의 우애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뒷말을 하는 못된 아이들도 많이 있었기에 저는 그런 동생을 위한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같은 재단에 있어 초중고를 동생과 같은 학교에서 보내긴 했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어 먼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던 날 어찌나 마음이 떨리고 나 없이도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던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더랬죠. 아무튼 제가 대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동생은 저 없는 학교에서 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청각 장애가 있는 동생을 꾸준히 괴롭히던 아이들 때문에 동생은 학교는 겨우겨우 졸업을 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살피며 취업까지 성공을 하였고 사회인이 되고 나니 정말 너무너무 바쁘더군요. 동생과 항상 주말이면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제 일이 너무 바빠지니 주말에는 잠만 퍼질러 자기에도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에 초과 업무에 동생이 파김치가 된 저를 보고 주말에 나가 놀자는 말을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늘어지는 다크서클을 감추지도 못한 채 집에서 밥 먹고 자고만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더라도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걸 막아내진 못했죠. 매일같이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다 보니 같은 회사 입사 동기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다가 서서히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내 연애였기에 회사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느라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찰나 동생이 가고 싶다던 곳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동네와 가깝더라고요. 동생이 마음에 걸려 남자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같이 만나도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언지를 해뒀죠. 내 동생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입모양을 천천히 보여주면 말은 통한다고요. 제 남자친구는 제 동생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던 터라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자기가 노력해서 의사소통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만나서 같이 미술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전시회 하나를 보고 동생이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도 먹고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까지 갔습니다. 제 동생이 청각장애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성격인데도 이상하게 제 남자친구랑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둘이 취향이 비슷한 건지 짝짝꿍도 잘 맞아서 저 없이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대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이 가끔 형부 만날 때 나도 껴주면 안 돼?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불편해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며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좋다고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동네에 봉사 동호회 같은 데에 가입까지 해서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무슨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길래 뭘 보나 했더니 수화 동작을 배우는 영상이더라고요. 저랑 동생이랑 수화로 대화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남자친구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고 어설프게 수화를 하며 동생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또한 그런 남자친구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둘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빼놓고 수화로 비밀 대화를 나누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와 남자친구가 휴가를 맞춰서 여행이라도 가면 둘이 거기서 영상통화를 하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랑 싸우기라도 한 날이면 영상통화를 켜놓고 이르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동생도 제 남자친구 덕분에 집 밖에서 간간히 산책도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엔 당연히 주저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책 나가는 건 정말 싫어했거든요.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소리를 못 들어서 위험할 뻔했던 적도 있었고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그걸 몰라서 동네 떠돌이개한테 물린 적도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입모양만 봐도 대강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니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기머거리냐고 불쌍하다고 하는 말들이요. 동생이 입모양으로 다 알아볼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편견 없이 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수학까지 배우는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은 영상통화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자친구가 나서서 하니까 뭔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진짜 고마운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남자친구가 영업부 특성상 출장이 꽤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선물도 챙겨오고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남자를 싫어할 수 있을까 진짜 진국이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을 만나고 나니까 동생이 저에게 넌지시 찔러보더라고요. 언니는 결혼 생각 없어? 이러면서요. 뭐 2년을 만나긴 했지만 제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을 때라 결혼은 벌써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랐죠. 동생이 저한테 약간 정색을 하면서 언니도 내년이면 30이다.
형부는 언니보다 나이도 더 많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라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 나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에게 결혼 타령을 하니까 진짜 결혼을 해야 하나?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동생이 제 남자친구랑 내통을 해서 둘이 짜고 저를 떠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 연상이었기에 집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한테 계속 결혼할 여자 없어? 선이라도 알아봐줘? 하면서 집안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랑 결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아직 29살이고 의중을 모르니까 동생과 함께 짜고 떠본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한 3개월 내내 결혼 노래를 부르니까 한 해가 더 지나고 제 나이 30에 결혼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한테 지금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냥 결혼할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 고개를 막 끄덕이더라고요. 빠른 거 아니라고, 지금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형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남자친구가 딱 3주 뒤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알았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받을 것 같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길래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차일게 걱정돼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내 편이라 정말 다행히 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까지 귀여워 보여서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그날 점심부터 동생이 막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형부 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부모님께 막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애가 아닌데 칭찬을 하니까 부모님도 좀 놀라시고요. 제 동생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을 붙이고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애라 놀라실 만도 하셨겠죠.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은 인성됨됨이만 잘 잡혀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면서 본 적도 없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 남자친구가 넉살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오자마자 큰절부터 올리고 밥도 고봉밥으로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분위기를 얼마나 익살스럽게 잘 이끌고 가던지 저희 부모님도 푹 빠지셨죠.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는데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만취해서 노래방 가자 하더니 정말 온 가족 다 끌고 노래방 가서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제 동생은 들리지도 않는데도 혼자 탬버린 들고 춤까지 추더라니까요. 진짜 한 6개월치 웃을 거 그날 하루에 다 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우리 집에서 인사도 잘 드렸고 저도 예비시댁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제야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서 예비시댁의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쭉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형편이 좋지 못해 대학도 못 갔고 바로 부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다가 27살에 전역을 했다고 하더군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자격증들을 줄줄이 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도 고졸 전형으로 입사를 한 거라며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빚을 좀 남겨놓고 가서 그 빚을 갚으라 여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죠. 거의 3년을 만났는데 그동안 그런 사정을 단 한 번도 비치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거나 어딘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짐작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직전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날까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생활력 하나는 남들과 비교도 할 수 없게 좋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굶길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집안에 돈을 퍼줘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단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텐데 집이 많이 낡아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집이라 차마 처분도 못하고 그 낡은 데서 온 가족이 살았다고요.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라 상속 포기도 하지 못하고 돈을 다 갚을 수밖에 없었다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이 아무래도 넉넉한 집안이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고된 일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더 준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나 할까요?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신랑의 꾸준한 설득 끝에 예비시댁에 방문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손 무겁게 가라는 부모님의 말에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조금 놀랍긴 하더라고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죄다 쓸어 있었고 문 경첩은 뜯어져 나가서 문이 덜렁덜렁 붙어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현관문에 옛날 빌라처럼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발로 찬 건지 망치질을 한 건지 우글우글 찌그러져 있었고요. 제가 찌그러진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비 시모가 다가와서는 어휴 저걸 고친다는 걸 여태까지 까먹었다고 하시면서 멋쩍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빚쟁이들이 문 열라고 하도 발로 차서 저렇게 됐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시겁했죠 뭐. 어떻게 발로 차면 문이 저 모양이 되나 싶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제가 방문을 하긴 했는데 시댁이 진짜 냉골이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팔에 소름이 쭉 돋을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약간 으슬으슬해하니까 예비신랑이 예비시모한테 보일러를 좀 떼지 왜 이렇게 집이 춥냐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시모가 눈을 살짝 흘기면서 돈 아껴야지 무슨 보일러니 하면서 씻을 때나 잠깐 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춥냐고 묻더니 집에서 입는 겉옷이 있다고 예비신랑이 군대에서 입었을 법한 깔깔이 같은 걸 하나 쓱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입는 겉옷이 있다는 사실에 2번 놀랐죠. 거기다가 그 옷에서 나는 이상한 쩐내에 3번 놀랐습니다. 쿰쿰하고 뭔가 지린내 같은 쩐내가 나서 도저히 못 입겠다 싶어서 예비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하시길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니까 예비 신랑이 앉아있으라고 하대요. 그 말에 예비 시모가 저한테 부잣집 아가씨라던데 그 손으로 뭘 하겠냐고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약간 기분이 쎄한 것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녁밥이라고 대충 상을 차려주셨는데 물론 저희 집과는 가정 환경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면서도 영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치킨 볶음밥 같은 거랑 김치만 냅다 올려져 있는 상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우리 집 김장김치가 정말 맛있다면서 밥 2공기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다가 이거 치킨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어제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걸로 볶았다고 하시더군요. 음식 남기는 거 벌 받는 거라면서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덧붙이시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상다리 부러질 만큼의 식사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남은 치킨으로 만든 볶음밥에 김장김치 덜렁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제 표정이 점점 굳으니까 예비신랑이 안절부절하는데 저는 그러면 제가 사온 고기라도 구워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는 나중에 우리 딸 오면 구워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실로 직행하더라고요.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밥 한 술 뜨지도 않고 수저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예비신랑이 예비시모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엄마,
내가 어제 준비 좀 잘해달라고 10만 원 드렸잖아요. 그 돈으로 장도 보고 하시라고요. 어제 네 조카들 놀러 왔던 거 몰라서 그래? 걔네도 힘들게 사는데 내가 장이나 보고 그럼 되겠니? 네 조카들 필요한 거 사라고 내가 용돈 줬다. 예비 신랑이 아니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를 딱 보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지야 마지. 걔가 어릴 때 시집 가서 애들도 좀 크고 그러거든. 걔네도 고생하는데 돈은 없고 아무튼 학원 가야 하는데 돈 없다 난리를 쳐서 내가 용돈 좀 줬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서운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서운해요 하겠습니까? 막말로 그건 서운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님 불러다 놓고 치킨 볶음밥에 김장김치라니 기가 차서 원.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비 시모도 좀 민망했는지 그래 뭐 아가씨 돈도 아닌데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표정만 더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자리를 뒤로하고 나왔는데 고민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만한 남자 없다, 빨리 결혼해라 하는데 시댁 분위기는 세상에서 가장 구질구질한 느낌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 만나봐야 1년에 몇 번이나 보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 너랑 나랑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탓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청첩장도 다 찍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예비 신랑이나 저나 둘 다 기본소득 이상으로 벌고 있어서 그런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사업체까지 있으니 더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골머리를 썩으니까 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시고 먼저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동생에게만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언니가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집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너무 대출 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야 너무나도 감사했죠. 제일 중요한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알턴 일을 뺀 기분이었습니다. 집 대출만 안 받아도 솔직히 한 달 생활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 날이 왔는데 저는 신부 대기실에 내내 있느라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동생의 낯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들의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동생에게 뭔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세게 받았습니다. 저한테 결혼식 잘하라고 수화로 말을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머 하더니 옳게 지금 동생 장에 있는 거 티내는 거야?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싶어서 신우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더니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그 찰나에 어깨를 움츠리는 걸 보고 이 망할 신우가 내 동생한테 뭔 짓을 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빤히 신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신우가 하는 말이 결혼식 입구 앞에서 사돈어른이랑 사돈처녀가 수화로 대화를 하더라고 하면서 운을 뗐어요. 그런데 자기 쪽 친척이 신분의 집안에 벙어리가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그래서 벙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화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더라고요. 자기네 친척이 그런 거 다 유전병 아니냐고 물어봤다면서 동생이 장손인데 하자 있는 집에 장가 보내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쳐서 자기가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아무리 못 듣는다고 해도 눈치라는 게 빤히 있는데 입모양만 보고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열이 안 받을 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도 까먹고 벌떡 일어나서 신우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도우미로 와주신 이모님이며 옆에 있던 제 친구들이며 놀래서 저랑 신우를 막 말리고 뜯어놨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머리가 다 헝클어진 신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에요? 유전병이 어쩌고 어째? 지금 말 다 했어?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해주기 바쁠 텐데 별 걱정을 다 하네 진짜. 나 기분 나빠서 결혼식 못하겠으니까 당장 가서 결혼식 취소됐다고 해요. 그러니 신우가 화들짝 놀라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러냐고 제 동생한테 내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사과에 화가 나서 지금 신우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 결혼식을 내 발로 들어가게 생겼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가 신우 머리채를 잡았다는 게 신랑 귀에도 들어갔는지 신랑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더라고요. 도저히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너네 친척들이며 너네 누나며 할 것 없이 내 동생 보고 기머거리니 벙어리니 유전병이니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맞겠냐고 나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신랑이 신우 째려보면서 누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신우가 내 눈앞에 있으면 결혼식 안 하겠다고 했죠. 그 말에 신우가 놀래서 지금 동생 결혼식장에서 자기를 쫓아내는 거냐고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못할 말했어? 하길래 또 열받아서 성큼성큼 갔어요. 머리채를 쥐어잡으려고 하니까 신우가 놀래서 피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 보고 동생 결혼식 망하게 생겼는데 자존심 부릴 일이 남았냐면서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진짜로 신우는 저희 결혼식장에 못 들어왔어요. 제가 신우 있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대기실에 눌러 앉아버렸거든요. 신우 쫓아낸 거 확인하고 나서야 식이 시작이 되었고 찜찜한 마음은 그대로 제가 떠안게 되었죠 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길에 오르는데 제가 기분이 영 안 풀려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비행기를 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요. 제 남편이 대학을 못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자격지심을 좀 부리긴 했어요. 고졸 전형이랑 대졸 전형이랑 연봉 차이가 좀 있거든요. 남편이 영업부라 실적은 괜찮은데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니까 대졸 전형자들이랑 크게 월급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이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저도 제 동생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냅다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사과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존심을 부리다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도착해서도 냉기만 폴폴 풍기다가 사과를 안 하면 같이 안 다니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저도 굽히기 싫어서 너랑 안 다니겠다고 하고는 관광도 따로 다녔습니다. 혼자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이 되고 나서야 타협을 하게 되었죠.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 잘못한 거고 서로 기분 나쁜 상태니까 조심하자고 대충 휴전 정도만 한 거죠. 근데 둘 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게 앙금으로 남아서 혼인신고를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도 제가 꿋꿋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니 혼인신고를 미루는데 동의하더라고요. 보통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시댁과 친정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결혼식 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시댁 인간들 얼굴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남편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냥 일이 바빠서 인사드리러 갈 시간이 없다고 대충 둘러대고는 저는 우리 집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각자 가서 선물 줄 거 주고 돌아왔습니다. 깨를 볶아도 시원치 않을 신혼기간에 서로 서먹서먹해진 거죠.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기에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을까
시모가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곰팡이 쓸어있는 냉골 같은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었지만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렀는데 가야죠.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니까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집 말이다. 아무리 사돈어른이 해줬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부간에 정도 없이 딱 네 명의로 했니? 저희 아버지께서 제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건데 당연히 제 명이죠.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하지 않니? 우리 아들 명의로 했으면 세금도 덜 내고 얼마나 좋아. 세금이 다 똑같죠. 얘가 뭘 모르네. 우리 아들이 산 것처럼 매매 형식으로 꾸몄으면 얼마나 좋니? 너한테 가면 상속세도 물어야 할 텐데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오지. 애가 헛똑똑이야.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탈세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다 내주셨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한테 돈 쌓아두면 뭐하냐고 딸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처가 사랑은 사위라던데 사위한테도 아깝지 않으시겠지? 우리 아들 정말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갔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사돈네는 전부 딸만 있잖아. 사업은 자고로 남자가 해야 제대로 굴러가는 법인데 사돈댁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딱 물려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욕심낼 걸 욕심내야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뜩이나 시댁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런 욕심까지 내니까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한 지 한 달 막 지났는데 왜 남의 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업은 기업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의셔서요. 가족들에게 승계할 생각 전혀 없으시고요. 나중에 은퇴하실 때 전문 경영인 두실 거래요. 아니 왜? 그 귀한 사업체를 남에게 맡기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회사 입사했는지 너는 알지? 우리 아들 능력 한번 보면 말이 달라지실 거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사돈네 회사에 우리 아들 한 자리 주라고 좀 해봐. 한 자리에서 능력 좀 보고 기업도 물려받고 하면 딱이지 않겠어? 우리 며느리 능력 좀 한번 보자.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편한 법이야. 어머님, 지금 아들 취업 청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은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한 거 알아요. 충분히 자부심 느끼면서 사는 것 같던데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굳이 취직 안 해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취업 청탁하시면 어머님 아들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지금 우리 아들 바보라고 했냐, 모자란 놈 취급이냐 하면서 성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씩씩거리니까 웃기더라고요. 저도 제 할 말 끝났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앉아있어 봐야 얼굴 붉힐 일만 남은 것 같고 이런 취업 청탁이 영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했다고 우리 아버지 사업체까지 자기 몫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파렴치한 시모 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까지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방 들고 나오니까 남편이 뒤따라 나오더니 제 팔을 확 잡아채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악소리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힘자랑하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왜 따박따박 시모한테 말대답을 하거든요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제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모는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이것들이 죄다 한패인가 본색을 벌써 드러내는 건가 막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왜 남편 몫이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욕심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 걸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남편이 먼저 아 됐어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말을 끝내더라고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연애할 때는 그런 내색 한 번 없더니 결혼하니까 돌변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우리 아빠 사업체에 한자리 하고 싶었던 건가 싶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지속되니까 하루하루 지쳐가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헤어질까 하는 찰나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다고. 형부 덕분에 기운도 차렸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워드 자격증을 땄대요.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없이 살 거냐고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걸 풀었으면 좋겠다고 주말에 같이 캠핑 카라반 같은 걸 예약했다고 거기나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니까 그러자 싶어서 주말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카라반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캠핑의 묘미는 고기를 구워 먹는 거니까 장을 보는데 남편이 고기를 무슨 2근을 사는 거예요. 둘이 먹을 건데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거냐 하는데 소고기 먹을까? 하면서 한우 비싼 걸 잡더라고요. 원래 캠핑의 묘미는 삼겹의 목살이다 하면서 돼지고기로 골랐죠. 소고기는 숯불에 다 늘어붙거든요. 남편이 너무 과하게 사길래 말리다가 포기하고 장을 봐서 캠핑 카라반으로 갔는데 참나 거기 신우가 떡하니 와 있대요. 저 보자마자 장 많이 봐왔냐고 하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화해 제스처는 개뿔, 신우 식구들 먹일 장만 잔뜩 봐서 강꼴이 된 거죠. 진짜 떨떠름하게 바비큐 준비해서 술까지 차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캠핑 같은 데 가면 남편이 고기 굽잖아요. 제가 상까지 차렸는데 고기까지 구워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더니 신우가 저한테 공주님이 따로 없다고 비꼬대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쪽 집안 귀머거리인 거 내가 유전이랬지? 혹시 우리 올케도 내 말이 안 들리나? 그 말을 참고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머리 뜯긴 게 부족했나 봐요. 그 주둥아리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주둥아리? 제정신이냐? 너 우리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올케, 집 좀 산다고 내 동생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고기는 여자가 구워야지. 그리고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이 뭐니? 격 떨어지게.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심애부였어요. 옆에서 살살 부추기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그러던데 취업시켜달라던 건 무시하고 귀머거리 동생만 취직했다며? 하면서 자기도 이직하고 싶다는 겁니다. 만년 과장으로 살 수는 없고 어디 이사나 전무자리 좋은 데 있으면 자기랑 저희 남편 취업 좀 시켜달라고요. 열이 뻗쳐서 말로 싸우기를 포기하고 사왔던 돼지고기 2근을 전부 심해부 신우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들 생고기를 처맞고 깍깍거리는데 저도 씩씩거리면서 할 말 다 했죠. 아줌마는 여자 아니야? 시자 붙었다고 시킬 생각만 하네. 그러지 말고 손수 모범을 좀 보이던가. 그리고 전무나 이사? 아저씨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자리를 달래? 우리 아빠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인 줄 알아? 능력이 있어야 뭘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취업 청탁은 누가 하는 건데 지금 누구 보고. 내 동생은 당당하게 이력서 넣고 합격한 거거든? 진짜 살다 이런 개차반의 무식한 인간들 처음 본다. 그러니 남편이 뭐? 무식?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하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야,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웃기지 마.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뭔 핑계야. 그냥 네 성적에 그저 그런 대학 가야 하니까 핑계대고 부사관 간 거겠지. 그리고 그 고기 잘 씻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어?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는 여기서 갈라섭시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집도 4명이겠다. 혼수도 내가 해왔겠다. 몸만 나가면 되지? 옷까지 몇 개 있는 거 그건 택배로 보내둘게. 착불로. 남편이 뒤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가면 이혼이야 하는데 저는 이미 갈라서기로 결심했는걸요. 그대로 운전해서 신혼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대충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놀라시긴 했지만 제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잘 왔다고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카라반에서 1박을 하고 온 건지 다음날 집 비밀번호 뭐냐고 난리치는 거, 내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가택 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계속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바로 사표 던지고 아버지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사표 내고 오전 중에 신혼집 가서 남편 물건 택배로 보내고 나왔는데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또 비밀번호 타령하길래 바로 경찰 불렀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가택 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그제야 제가 물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결심이 섰기 때문에 싹 무시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시모가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뭘 찾아본 건지 재산 분할은 귀책 배우자 상관없이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도 이야기해줬죠.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고작 5달 살았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주냐고요. 거기다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재산 분할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까 시모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디 법률사무소에 가도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위자료 1,00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는 지금 누가 받아야 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꺼지라고 해줬죠. 회사도 그만뒀겠다. 신혼집도 꽁꽁 닫아버렸겠다. 남편이 아무리 뻔뻔해도 친정집 와서 난동은 못 부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아버지랑 동생 손잡고 같이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이혼이랄 것도 없는 제 짧은 동거 생활 5개월을 이렇게 청산하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끔은 야밤에 자니? 하면서 문자가 오긴 하는데 나중에 스토커 짓이라도 하면 고소하려고 증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수근수근 거린다는데 언제까지 붙어있나 두고 보려고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출퇴근 잘하면서 동생과 같이 주말에 놀러도 가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남자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길 바라는 듯 하시네요.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겠죠? 앞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정말.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비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결심에 힘을 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결혼 준비 혹은 비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악연을 만나기도 하죠.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엉키게 돼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고 말더라고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문득 저와 얽혔던 지독한 악연들이 떠오르는 날이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지만 다 털어놓으면 후련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지금에서야 저를 혼자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가늠이 안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밝게 잘 자랐어요. 엄마는 분식집을 하셨는데 얼마나 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는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옮겨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언제나 일을 하셔야 해서 저를 돌볼 수 없으니 가까이서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마음이셨겠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데리고 가면 엄마가 언제나 떡볶이를 듬뿍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도 많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셨답니다. 가끔 가보면 교복 입은 아이들과 정답게 수다 떠시는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시절의 엄마와 제가 생각나서 마음이 찡해지곤 했죠. 저는 얼른 자립을 해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컸기 때문에 전문대를 나와서 바로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남편을 만난 지는 그 즈음이었어요.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을 동료의 친구였던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자꾸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면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동갑답지 않게 참 젠틀하고 좋은 가정에서 살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문득 보이는 행동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대화를 해보니 저보다 아는 것도 참 많았죠. 남편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우리는 곧 연인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데려가는 식당이나 뮤지컬 극장, 여행은 저에게 참 새로운 곳이 많았죠. 살면서 해본 것도 가본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달까요? 마치 저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듯이 남편과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 데이트는 항상 즐거웠죠.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자꾸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데이트하고 만나는 건 참 좋았지만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계속 재촉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끌려다니다 보니 어느새 남편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시부모 댁은 서울 근교의 주택단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기와가 있는 현대적인 한옥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쭉 빌라에서만 살아서 단독주택에 산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집을 구경해보니 참 멋지긴 했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도 널찍하고 작게 텃밭도 있고 시부모님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유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는 공무원을 하셨다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모는 항상 전업주부셨다고 해요.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두셨는데 텃밭에서 직접 땄다는 신선한 채소와 윤기 나는 갈비찜을 먹으며 잠시나마 완전한 가족 속에 있는 듯한 행복을 느꼈죠.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께 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홀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시고 저는 격리로 일한다는 걸 아시더니 시모의 표정이 바로 차갑게 돌변하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손자보면 아주 잘생기겠다고 하시더니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30도 안 됐는데 아직 결혼은 너무 일러. 결혼이 하고 싶으면 5년은 있다가 해라. 5년을 어떻게 기다려? 왜 갑자기 억지를 부리세요? 난 내년 안에 꼭 결혼할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도 좀 격이 맞아야지. 한쪽이 너무 기울면 결국 헤어지게 마련이야. 아가씨도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반한 얼굴 믿고 우리 아들 꼬신 모양인데 취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더 나이 있는 남자를 잡던가 순진한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어휴, 염치도 없어라. 저는 결혼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결혼하지 못해 환장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태껏 살면서 이런 험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머리가 하얘져 대꾸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애써 잡으며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매일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절대 못 헤어진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시모한테 받은 모욕을 떠올리며 모질게 대하려고 했지만 사랑이 뭔지 남편 얼굴만 보면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허락받을 테니 헤어질 생각만 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답니다.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는데 눈물이 어떻게 끝낼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이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시부가 시모를 설득해 결국 몇 달이 걸려 상견례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시모의 아나무인 태도는 상견례에서도 여전했죠. 제가 이 결혼을 찬성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건 사돈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따님 교육 잘 시켜서 보내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없는 애들은 어디선가 꼭 티가 나더라고요. 잔뜩 긴장을 한 엄마는 시부모에게 제대로 대답도 잘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듣기만 하는 엄마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저는 간절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닫아야만 했죠. 제가 놀랄 정도로 엄마는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과 혼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어봐도 딸 결혼하는데 보태려고 이 정도는 준비해 두셨다는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시모가 혼수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막상 제가 준비한 걸 보자 별다른 말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결혼을 한 후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만 했죠. 시모는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주말마다 저를 불러댔어요. 집안의 가풍을 배우고 집안 살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평일에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에 간절히 쉬고 싶었지만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꼬박꼬박 시댁으로 가서 알려주는 대로 반찬을 배우고 집 청소까지 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해봤지만 시모 마음에 들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아니냐면서 조금만 참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설 명절을 맞게 되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모는 자신의 음식 솜씨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시부와 남편이 밥 먹으면서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면 삐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시모가 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했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살아서 저는 명절을 항상 간소하게 지내곤 했는데 시댁에 와서 이렇게 명절에 음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친척들이 많이 온다며 음식량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더라고요. 3시간을 꼼짝 못하고 전을 부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음식 하나 할 때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니 똑바로 보고 배우라며 얼마나 무섭게 다그치는지 다음 명절이 벌써 걱정될 정도였답니다. 새벽부터 이른 저녁까지 시모와 꼬박 음식을 했는데 기절할 것 같이 힘들었어요. 시부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 눈치를 본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주방에 들어왔다가 시모에게 내쫓기더라고요. 막 저녁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척분들은 내일에야 올 텐데 누구인지 의아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신나서 현관문을 열더라고요. 제 또래의 젊은 여자가 다소곳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도 얼른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맞잡으며 아주 반기더라고요. 묶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땀으로 절은 제 모습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비싼 원피스를 차려입고 세련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답니다. 얘는 왜 모질이처럼 서 있어? 형님한테 인사 안 하니? 엄마, 얘는 아직 형수 얘기 몰라. 설날 전에 말해두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낯선 여자가 형수라니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내가 형이 있었는데 우리 결혼하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이분은 형수님이고 형하고는 사별했지만 우리 집하고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라 명절 땐 꼭 부모님 뵈러 오지. 반가워요. 결혼식도 못 가보고 이렇게 처음 만나네요. 앞으로 종종 만날 테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나보다 1살 어리다고 하지 않았어? 형님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돌아보며 반말로 물어보는데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쩜 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 혜정이는 변호사야. 그것도 아주 대형 로펌에서 일해.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시모가 저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죠. 아들과는 사별했는데 아직도 며느리라고 살갑게 부르니 제 입장에선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친했던 사이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겼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를 빼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맨 끝에 앉아서 밥만 억지로 먹는데 얼마나 서운하던져. 시모는 형님 숟가락에 반찬까지 얹어주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밥 먹고 싶어서 집에 오는 거 아시죠? 유명한 식당 다 가봐도 어머님 솜씨 따라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동태전은 동서가 한 거야?
어머니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쩜 우리 혜정이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맞아, 동태전은 제가 한 거야. 앞으로 제사도 도맡아 해야 되는데 솜씨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동서가 아무리 잘한데도 어머니 솜씨는 못 따라가죠. 20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전 어머님 음식 오랫동안 먹고 싶어요. 그럼. 아무리 아파도 우리 혜정이 밥은 해줘야지. 그나저나 녹용은 왜 또 보냈어? 저번에 해준 거 다 먹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민망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보다도 서로 연락을 더 자주 하고 밖에서도 종종 만나는 것 같았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데 네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참다 못해 부엌으로 가서 혼자 설거지를 했답니다. 주방 정리를 거의 끝냈을 때 형님이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마중을 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죠. 형님이 명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었어요. 시모가 손사래를 치면서도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는 가시라고 꾸벅 인사를 했지만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이게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설날과 추석 되면 어김없이 시댁에 찾아와서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저와 형님을 비교하는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저에겐 큰 스트레스였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소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고 매주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봐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와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차라리 일을 그만둬.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때려치우고 어머니한테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기 소식은 없었고 시모는 저를 더욱 무시하고 구박했답니다. 넌 도대체 밥만 축내고 하는 게 뭐니? 남들은 아기도 순풍순풍 잘만 낳더구먼. 우리 집 대를 끊을 작정이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써대고 잘하는 짓이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가 걸려왔죠. 제 처지가 너무 우울했기에 엄마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안부 전화를 한 지도 찾아간 지도 너무 오래되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아서 명절에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이해한다고 너만 잘 지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혼자서 명절을 보내시는 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엄마는 큰 종합병원 이름을 대시며 오늘 그 앞에서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이란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1층 정문 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계신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수척해졌고 한눈에 봐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검사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되어 의사가 수술도 권하지 않았다는 폐암 말기였답니다.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제 팔 안에 들어온 엄마의 몸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안으면서도 어찌나 놀랐는지요. 왜 몸이 아픈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떻게 혼자서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해? 평소에 병원 접수도 혼자 못하면서. 몸 아픈 지 얼마 안 됐어. 기침 심하게 해도 감기인 줄 알았지. 진통제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별로 아픈 건 못 느꼈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암이 다 퍼질 동안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당장 수술 날짜 잡자. 항암 치료도 해달라고 하고.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울음이 사라질 때까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기다려 주셨죠. 주치의를 만나 상담을 해봤지만 치료하는 건 환자의 자유지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매정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당장 엄마를 제 옆에 모시고 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이 2개라 엄마를 충분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장모님을 간호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에 모시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생각보다 차가운 남편의 반응에 당황을 했답니다. 만약 시모가 큰 병에 걸렸다면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간호하라는 말을 해도 받아들였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니까 장모님한테도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 어머님한테 말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겠지. 나 미워하시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여기서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닌데 꼭 시부모 허락을 맡아야 되겠어? 말씀 안 드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오면 더 화내실 건 생각 안 해? 아, 난 몰라. 네가 엄마한테 허락받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 난 머리 아파. 저는 남편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죠. 돌이켜보면 지금껏 항상 방관자처럼 지켜만 봤을 뿐 저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저를 대신해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준 적이 없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안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형님 얼굴이 떠오른 건 왜였을까요?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모에게 어렵게 엄마 얘기를 꺼냈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넌 어쩜 나쁜 소식만 그렇게 끌고 들어오니?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어둡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아픈 장모 보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엄마 꼭 모셔야겠어요. 많이 아프신데 혼자 계시도록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벌개진 눈으로 시모를 노려봤어요. 갑자기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제 몸은 시모에게 잡혀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바닥에 패대기 쳐졌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지 죽을 날짜 받아놨으면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면 되지. 네가 거기서 산다고 그게 네 집 같아? 너도 여차하면 쫓겨나면 그만이야. 죽을 날짜라뇨.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막대먹게 말하는 건 못 참아요. 제가 그 잘난 집 나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화난 시모가 제 손목을 낚아채려는 걸 탁 쳐내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엄마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가는 엄마의 곁을 밤낮으로 지켰어요. 한동안 남편과 시모가 매일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았죠. 엄마가 아픈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시댁도 남편도 없이 엄마와 둘이 지내니 오히려 저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흘렀죠. 제가 함께 살자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것은 아니니 저녁 시간에 가서 남편이 먹을 요리를 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으로 들어간 초반에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턴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답도 없고 말이죠. 가끔 집에 가보면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빨래도 밀리지 않고 제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서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별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녁을 해놓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남편은 저를 다시 봐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집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 너 마음대로 네 발로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없으면 엉망진창일 줄 알았냐? 야,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아줌마 부르니까 네가 살림할 때보다 훨씬 낫다. 장모님의 안부 한 번을 묻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저는 바보같이 매일 저녁을 해주고 남편이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까지 해두고 밤에 부랴부랴 엄마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 가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왔는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살짝 손에서 뺐죠.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더니 그날따라 풀려 있더라고요. 화면을 언뜻 보니 빨간 하트가 있는 것 같아
남편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메시지 창을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하트로 시작해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연인들의 대화였죠. 왜 이제야 남편이 제가 집에 없어도 그리 무신경했는지 전화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오히려 제 발로 집에서 나가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저는 세상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째려보았답니다. 배신감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핸드폰을 꽉 쥐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 창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얼른 제 핸드폰으로 옮기고 다시 남편 손에 쥐어주었죠. 잡았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깨더라고요. 저는 방금 들어온 척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요리를 하는 동안 머리가 쿵쿵 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더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낼 것 같아 얼른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엄마 집에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저는 비참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를 모시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엄마를 간호했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엄마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종이를 넘겨주셨어요. 그건 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5억?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들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어?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받을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부터 부었던 거야.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잖아. 좋은 대학을 보내주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도 못했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건 엄마가 내 옆에 오래 있는 거야. 이딴 돈 엄마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엄마한테 줄게. 엄마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엄마가 다 알아. 알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사돈한테 한 소리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이렇게 못난 엄마 네가 용서해줘. 엄마 가면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가 살아. 넌 누가 뭐래도 세상 제일 소중한 내 딸이야.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엄마 무릎에 고개를 묻고 통곡을 했죠. 저와 엄마는 오랫동안 함께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마는 마지막이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제가 장례 준비를 다 마친 뒤늦은 저녁에서야 왔더라고요. 가뜩이나 횡한 장례식장에 저 혼자 상주로 앉아있는데 돌아가신 엄마를 끝까지 걱정시키는 것 같아 면목이 없었답니다. 시부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시모는 오지도 않았죠. 알고 보니 친목계 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더라고요. 끝까지 저와 엄마를 업신여기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이혼에 대한 결심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바람 피우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뭐하러 집에 들어오냐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안과 남편의 옷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컴퓨터를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밤에 몰래 나와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여자가 차에 타고 남편과 노닥거리는 음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 수는 없었죠. 저는 그렇게 증거를 하나씩 찾아 나갔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대로 저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가 남겨주신 5억의 보험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엄마의 목숨과 바꾼 귀한 돈인데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봐두었던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되었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유명한 학군인지라 인기가 많은 동네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라 남편에게 그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말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동산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몇 억씩 하는 아파트를 함부로 투자하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었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바로 세입자를 받아서 다달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추석이 돌아왔고 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았죠.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프든 말든 끌고 오라는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침대에 누워 이불을 푹 눌러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명절에 안 가다니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장 다 봤는데 혼자 어떻게 하시냐고 난리야. 장모님 아프실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네 편의를 봐줬냐? 이제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프실 때도 설날에 가서 내가 음식 다 한 거 잊었어? 무슨 편의를 봐줬는데? 뭐 원래 이틀 자고 와야 되는데 음식만 해놓고 밤에 엄마한테 가게 해준 거? 그거 고마워라고? 어머니 죽고 못하는 며느리 또 있으시잖아. 형님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하지 왜?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형수가 어떻게 일을 해? 큰일하는 변호사가 너처럼 한가하냐? 그렇게 바쁜데 어쩜 명절 때 밥 먹을 시간 딱 맞춰서 온대? 네가 몇 시에 오라고 시간 정해주니? 그만 안 해? 형수랑 너랑 급이 같아? 형수는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말 조심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불고 후회하지나 마.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남편이 속으로 저와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답니다. 남편은 연락 한 번 없이 3일 동안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돌아왔어요. 집에 온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형수 집에 데려다주고 지금 들어왔어. 와이프? 몰라, 집에 있는지 없는지. 형님이 또 시댁에 왔던 걸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부모에게 그 집안의 귀한 며느리는 형님이고 저는 시키는 대로 음식이나 하는 하녀일 뿐 그 이상도 아니겠죠. 그때 남편이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절에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아주 살판 나셨겠어? 우리 엄마 힘들게 하니까 좋냐? 나 진짜 아프다니까 왜 안 믿어줘. 그리고 결혼 전엔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다며. 며느리가 있는데 엄마가 그 많은 음식을 왜 하냐? 너무 힘들어하셔서 시장 가서 다 사다 먹었다. 형수가 유명한 떡집에서 송편을 사왔는데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 예전에 시모와 장보러 시장에 갔다가 전집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사다 먹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남이 한 거에 뭐가 들었을지 알고 사 먹냐고 하더니 이번엔 어떻게 다 사 먹었을까요? 떡집에서 사 먹는 송편은 못 쓴다며 매년 추석 때만 되면 뒷마당에서 뜨거운 가을볕 아래 찜기 한가득 송편을 올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쓰려왔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죠. 저는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도 받아보며 착실히 준비를 해갔답니다. 아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섣부르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와 쌓이니 알게 모르게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무심코 시세를 확인해보니 제가 산 아파트가 2억이나 올라 있었답니다. 제 마음이 든든하니 남편이 매일 비아냥거리고 짜증을 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었죠. 이윽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김장철이 다가왔죠. 시모는 김치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는데 자기가 담근 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 많은 양을 해서 친척과 친구에게 나눠주고 그 칭찬받는데 자부심이 엄청났죠. 추운 날씨에 시댁 앞마당에서 몇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써는 일을 저 혼자 해야 했기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김치라면 학을 떼게 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엔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그걸 눈치챈 시모가 매일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도 김치는 해야 하고 혼자 하기엔 엄두가 안 나니
처음으로 저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요즘 몸은 어떠니?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힘들까봐 이번엔 절인 배추를 사다가 하려고 한단다. 양념만 바르면 금방 끝나지. 우리 이번엔 쉽게 하고 보쌈이나 만들어서 먹고 푹 쉬자. 어떠니? 시아버지도 너 오랫동안 못 봤다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이번엔 200포기도 안 하려고 한단다. 보쌈거리도 내가 다 사놓을 테니 이번 주 주말에 꼭 와라. 응? 남편도 이번에 안 가면 시모가 저를 쫓아낼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참 가소롭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남편과 불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온 것을 본 시모는 마치 덫에 빠진 생쥐 보듯 저를 가소롭게 바라보더라고요. 200포기도 안 한다더니 절이지도 않은 배추가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허리를 펴고 숙이는 걸 수백 번 반복하며 배추를 나르고 절이니 입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는데 몸은 땀범벅이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김장이라고 이를 갈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김장을 했네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고춧가루가 더덕더덕 붙은 채로 앞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죠. 일을 마치고 바로 온 듯한 형님이 정장 투피스를 멋들어지게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한번 흘깃 보곤 인사도 없이 집 앞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리는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들어오라고 삑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형님은 법원에 가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제가 한 보쌈과 김치를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밥만 쏙 먹고는 형님은 일찍 가야겠다고 일어섰죠. 시모는 커다란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 가져가라고 주고 형님은 시모에게 하얀 돈봉투를 쥐어주고는 바쁘게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김치통을 들어준다며 같이 나갔답니다. 식탁을 정리하는데 형님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군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들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뒷마당으로 갔죠. 불빛이 없어 컴컴한데 옆에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던 저는 걸음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의 몸은 강목처럼 딱딱하게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소리를 낮추어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바로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였던 거였죠. 순간 누가 이마를 세게 때린 듯이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하고 튀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악을 쓰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저를 본 두 사람이 놀라서 황급히 떨어지더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마당에 있는 물 호수를 틀어서 둘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했답니다.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남편은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눈을 향해 더욱더 세게 물 호수를 뿌려댔어요. 형님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시모가 얼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휘저기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어 잡아뜨려 버렸어요. 여태껏 둘이 붙어먹었다 이거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재밌었니? 너네 이런 사이인 거 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이 나쁜 놈아. 저는 차의 트렁크에 놓인 김치통 뚜껑을 열어서 김치 2포기를 양손에 들고 남편과 형님 얼굴에 문대버렸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맵다고 악을 쓰며 주저앉고 난리가 났죠. 당황한 시모가 그걸 보고 다시 물 호스를 두 사람한테 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머리 위로 김치통을 들어서 시모한테 던져버렸어요. 시모가 중심을 잃고 쏟아진 김치 위에 넘어져 버렸답니다. 시모가 저를 향해 죽일련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네요. 좋으시겠어요. 이제 진짜 둘째 며느리 하시면 되겠네요. 저 자랑스러운 며느리랑 천년만년 김치 담그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바로 시댁을 뛰쳐나왔죠.
중요한 물건만 챙겨 나오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남편의 컴퓨터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쩐지 형님과 관련된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을 것 같아서 저장되어 있던 형님의 핸드폰 끝번호를 쳐봤더니 바로 암호가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나 컴퓨터 안에는 둘이서 찍은 사진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고 저는 모조리 옮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제일 처음 찍은 사진이었는데 날짜를 따져보니 형이 사고 나서 죽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고 저는 완전히 속아 결혼을 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껏 두 사람에게 속고 시모에게 구박받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저는 제가 속아왔던 시간만큼 두 사람에게도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내고 형님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바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로펌 회사 대표에게 사진 몇 장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당연히 형님은 해당 로펌에서 퇴직당했고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답니다. 제가 형님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소송 취하해? 너 때문에 우리 혜정이 로펌에서 잘렸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람은 나야. 네가 망친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도 인생 날아갈 준비나 해. 저는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에 외도 사실과 사진 증거를 올렸어요. 워낙 보수적인 기업이었기에 소문이 돈다면 남편이 사생활이라고 항변해봤자 타격이 갈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남편과 더 이상 마주치거나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이혼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답니다. 외도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남편은 소송도 해보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뒤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답니다. 조정 협의하는 마지막 날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남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냐? 너 이렇게 독한 애였어? 너 때문에 나 회사도 권고사직 당했어. 우리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 그래, 인정한다.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한 거 있어.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네 천년의 사랑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딴 소리라고 있니? 들러리는 빠져줄 테니까 잘난 혜정이랑 행복하게 사셔. 그 나쁜 년 얘긴 하지 마. 로펌 잘리고 바로 지방에 있는 로펌으로 옮기고 연락도 끊겨서 알아보니까 거기 대표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됐고 하소연은 당사자한테나 가서 해. 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니? 지옥 가서 네 형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남편은 제가 건넨 등기부등본을 의아한 표정으로 훑어보더라고요. 내가 전에 이사 가자던 아파트 기억나? 네가 거긴 갈수록 떨어질 거라고 안목 없다고 나 엄청 무시했잖아. 나 그 아파트 샀는데 2억이나 올랐어. 너네 부모가 사준 아파트보다 거의 2배가 됐더라. 너나 안목 좀 높여야겠다. 여자 보는 안목도 좀 키우고. 저는 표정이 일그러지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가뿐한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전 남편을 보지 않았고 소식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면 혼자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편이어서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배워 지금은 숍을 차려서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더니 평일도 예약이 꽉 차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고요. 엄마 덕분에 구매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느긋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남편의 무시와 시모에게 모진 대우를 받고도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엄마와도 헤어지고 완전히 혼자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 알 것 같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기쁜 매일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나를 갉아먹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게 더 외로운 거라는 걸 알게 된 지금이 더욱 행복하답니다. 저의 이야기에 한 사람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마쳐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